8월의 첫날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달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여권의 상황은 간단치 않아 보입니다. 여전히 복잡한 상황인데요.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이 대표 대행을 그만두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고위원들이 모두 사퇴해야 비상대책위원회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반론 속에 두 명의 최고위원은 끝까지 최고위원직을 고수하겠다 밝히고 있습니다. 정미경, 김용태 최고위원으로 모두 이준석 대표와 가까운 인사들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게 된다면 법적 대응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당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고위원을 그만둔 전 최고위원들도 이제는 여당뿐 아니라 대통령실과 정부도 바뀌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취임한 지 석 달도 안 된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실에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여당의 지도부가 스스로 붕괴해 가고 있고 또 취임한 지 석 달도 안 된 윤석열 정부를, 윤석열 대통령실을 향해서 쇄신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점점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터 휴가에 들어갔는데요. 지방에 있는 휴양지를 방문하는 일정은 취소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여름 휴가 계획이 어떻게 되세요? 아직 세우지 않았습니다. 가긴 가시나요? 글쎄 좀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상황들이 좀 해소되면은 배후 조서 때문에 좀 어떻게 할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 파업이 마무리된 경남 거제 옥포 조선소에 휴가 계획도 난 잡으셨습니까? 나는 다음 주에 가기로 했는데. 국정운영 지지율이 20%대까지 떨어진 윤석열 대통령. 과연 휴가 기간에 이러한 상황을 타개할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이배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두 분은 휴가 계획 없으십니까? 쉬엄쉬엄 조금씩 하루 이틀씩 갔다 오고 있습니다. 예, 최이배 전 비대위원은 어떻습니까? 저도 따로 휴가 계획은 없고요. 따로 휴가 계획 없으시고요. 예. 예. 이번 주가 아마 여름 휴가 가장 피크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은 분들이 휴가를 갈 시기죠. 지금. 지난주 이번 주가 가장 피크죠. 예. 윤석열 대통령의 휴가라고 하는 것이 원래 휴식을 통해서 재충전과 활력 이런 것들 찾고 다시 휴가를 끝내고 돌아오면은 더 힘내서 일상에 복귀하도록 하는 게 휴가의 의미인데 대통령의 휴가는 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본래 대통령의 휴가는 이제 단순히 가서 쉰다는 것보다 전국 구상이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예. 책도 좀 보고 그다음에 못 만났던 그런 사적인 또 조언도 좀 들으면서 네. 그동안에 쌓여있던 국정의 현안들을 좀 정리도 하면서 만약에 이번 윤석열 대통령처럼 국정 지지율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위기에 몰렸으면 그런 것들 스스로 돌이켜보고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어떻게 이걸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깊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몸은 쉬고 있지만 마음속으로는 굉장히 머리가 복잡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휴가 돌아오면 뭔가 새로운 뾰족한 묘수나 해법을 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휴가는 휴가라고 이야기하지만 진짜 휴가는 아니다. 그렇죠. 예. 자, 지방에 있는 휴양지에 방문하는 것을 취소한다.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기자들에게 공개를 했고요. 네. 서울 서초동 자택에만 머문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여당 안에서 지금 여권의 전반적인 혼란 상황, 어려움이 이게 전부 다 여당만의 문제냐. 대통령실과 정부의 문제가 더 큰 것 아니냐. 대통령 지지도보다 여당 지지도가 더 높게 나오고 있지 않느냐. 자, 대통령실도 바꿔야 한다.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휴가 기간에도 그 문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제 우리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러저러한 분들이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저는 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좀 더 나아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더 좀 높은 주문을 하고 싶어요.
대통령실 내각 당을 다 바꿀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왜 본인 생각 바꾸라는 이야기를 안 합니까? 지금 대통령실이 보필을 못해서 그럼 지지율이 떨어진다. 내각이 대통령만 쳐다보고 일을 안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진다. 당이 대통령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 않고 이견이 나오니까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건 대통령이 보필을 못하는 것도 있지만 보필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거나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거나 네. 대통령 앞에서 그런 직언을 할 수 없는 분위기를 만들어서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동안 저는 이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소통이 어떻게 되는지 짐작할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국민의힘 당 내부에서 지금 이렇게 이준석 대표 중징계에 의해 비대위 체제로 이렇게 몰아가는 걸 보면 대통령과 다른 소리 하는 사람들, 대통령에게 쓴소리 하는 사람은 일단 좀 눈에 안 보이게 해라. 이런 식인 것 같은 걸로 의심이 되잖아요.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지 납득이 안 되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더 혼란이 가중될 뿐인데 그런 거라면 그건 대통령실과 내각과 당이 보필을 못해서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대통령이 저는 지금 문제의식과 국정 운영 방식을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 이야기로 전달하신 적이 있습니까? 못하죠. 예, 오늘 못하십니까? 대통령께서 휴가 기간에 이 뉴스 브리핑 보시고 예. 오늘 혹시 이거 보실 수 있으면 좀 예. 물론 제가 혼나겠습니다만 예. 그래도 쓴소리는 본래 귀에 따갑게 들리는 겁니다. 예,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실 정부 여당 지도부가 바꾸는 거 좋은데 더 중요한 것은 대통령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어떻습니까? 저도 전적으로 오늘 네. 그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 우리 김기식 교수님이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이 국정 지지율이 떨어지는 이유 뭐 인사 문제도 있었겠고 네. 이 문자 메시지가 이제 또 드러나면서도 있었겠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결국 그 근본적인 원인은 대통령이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금 두 달, 이제 세 달 가까이 돼가는 이 국정 운영의 방식을 한번 되짚어 본다면 굉장히 저는 미래 지향적이지 않고 과거 지향적이다. 과거 집착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지난 정부의 먼지털이식으로 이 문제 저 문제 끌어내면서 계속 흠집내기를 시작하면서 여당과 야당의 갈등을 오히려 부추긴 측면이 있고요. 당내에서도 윤심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서 또 당내의 어떤 권력 투쟁에 한복판에 대통령이 서게 되는 과정이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이준석 당대표와의 어떤 감정적인 골을 아직도 가슴속이 깊게 두고 그거에 집착하고 있다.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나가지 못한다라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검사 스타일이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그렇잖아요. 어떤 잘못된 점 찾아내서 그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고 나야 일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국정 운영의 이 스타일이 대통령의 검사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특히나 대통령실 전체의 주변도 검사들이 많이 인사가 들어오면서 이게 상명하복의 문화 그리고 대화와 토론이 통하지 않는 문화가 지금 이렇게 국정의 지지를 떨어뜨리는 결과물을 가져온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이 지방으로 안 가시는 동안 서울에 계시니까 오히려 더 많은 지인들을 만나뵐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우리 김규식 교수님 같은 분 한번 집으로 초청하셔서 하시면서 또 술 한잔 곁들이면서 진솔하게 좀 이런 얘기를 들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대통령 본인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 여권의 상황이 대단히 간단치가 않아요. 그리고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외부의 충격에 의한 지도부 붕괴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대표를 징계하면서 그 징계가 대표 본인의 잘못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 왔는데 그 이후에 흘러나오는 이 여러 가지 흐름이나 분위기를 보면 이게 어떤 사전에 미리 의도됐던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갖기에 충분한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다 보니까 이제 지도부가 계속 사퇴하는데 사퇴를 하면은 국민에게 감동이 있어야 하는데 그럼요. 국민들이 감동을 못 느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가 20일도 안 됐어요. 그럼 20일 동안 지지율 하락한 게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 탓일까요? 저는 대통령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왜 직무대행 체제에 책임을 묻습니까? 만약에 대통령이 직접 그렇게 지시하지는 않았겠지만 대통령의 의중을 앞세워서 핵관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다면 이건 당이 망할 징조죠. 지지율이 떨어진 게 권성동 대표 직무대행 체제 때문인지 그러면 그 직무대행 체제를 비대위로 바뀌면 지지율이 오를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 여당의 지도 체제가 바뀌는 건 국민들에게 감동과 참여와 반성과 혁신을 하기 위한 겁니다. 네. 그러면 이준석 대표 때문에 문제였다고 해서 이준석 대표를 날렸다고 한다면 이준석 대표가 징계 맞은 다음엔 지지율이 올랐어야죠.
그렇지 않았죠. 권성동 대표 체제에 직무대행했는데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권성동 대표 실수한 게 있어요. 그러나 권성동 대표 개인의 실수지 직무대행 체제의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문자 공개 파동 이후에 그 책임을 권성동 직무대행 체제로 물어서 빨리 비대위로 가야 되겠다. 지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비대위로 가려고 이렇게 서두르는 이 모습의 본질을 보면 비대위와 직무대행 체제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직무대행 체제는 6개월 뒤에 이준석이 돌아올 수 있고 네. 비대위로 하면 6개월 뒤에 이준석이 못 돌아오는 거거든요. 그럼 과연 그걸 노리려고 이렇게 서두르는 게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국민들한테 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집권 여당은 대통령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입맛에 맞고 대통령이 싫어하는 사람은 눈에 안 보이게 지도체제를 확 갈아야 된다. 대통령만 따르는 대통령만 추종하는 일사불란한 체제로 가기를 원하는 것인가. 저는 이런 의심을 국민들이 할 수밖에 없죠. 그런 집권 여당이라면 대통령 충성파 외에는 아무도 없다는 건데 예. 그렇게 바꿔서 과연 지지율이 오를까요?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바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인사의 독단, 그다음에 일방통행, 그다음에 무능, 뭐 무책임 이런 건데요. 왜 집권 여당의 그 지도체제에 그 책임을 묻습니까? 제가 볼 때는 본말이 전도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은식 교수가 오늘 작심하고 나오셨네요. 예, 저라도 예. 왜냐하면 더 큰 문제가 예. 국민의힘이라는 그 집권 여당의 큰 정당이 아무도 거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최고위원이라는 사람들이 앞다퉈서 사표를 내고 뚜렷한 이유도 없이 뜬금없이 느닷없이 난데없이 대통령이 지시했을까요? 핵관이 전화했을까요? 그렇다고 그 정치인이 그렇게 아무 명분도 없이 사퇴를 합니까? 사퇴하는 이유는 딱 하나 아닙니까? 지도체제 붕괴시켜서 대통령이 바라는 비대로 가자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한심해 보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도 중진도 입 닫고 있죠. 초선들도 줄 서기에 바쁘고 저기 눈치 보기 바쁘죠. 재선들도 입 다물고 있죠. 안철수 대표 폐회로 나갔죠. 당권 주자들은 자기 주사 날만 튕기고 있죠. 아무도 말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문제라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김은식 교수가 오늘은 지금 시작이 민주당 패널을 방불케 하는데 최입의 비대위원보다 발언의 강도가 좀 예, 더 제가 세요.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최입의 전 비대위원이 보시기에 대통령 휴가는 휴가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 휴가 기간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해야 할 구상, 휴가를 갔다 오고 나면 대통령이 뭔가 휴가 기간에 결심한 것들 이런 것들을 국민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대통령이 3개월간을 좀 되돌아보셔야 되고요. 그러면서 지지율이 빠지는 것에 대해서 자주 얘기한 게 언론 탓을 했어요. 그러니까 언론이라는 건 결국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하는 건데 자꾸 그걸 국민 탓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잘하고 있는데 왜 국민들이 못 알아주냐. 왜 언론이 그거 제대로 홍보 안 해주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조목조목 뒤돌아보면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비판적인 목소리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내가 바꿀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사 문제도 그렇고 뭐 당내의 어떤 지금 운영에 관해서의 윤심이 반영되는 문제 그리고 그 중간에 항상 윤핵관이 있다라는 것. 그러면 윤핵관과의 관계 설정을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 뭐 이런 문제들 한번 본인이 다 짚어보시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대통령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혼자 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 옆에 진짜 유능한 정치인들이 좀 같이 조언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지금 주변에 뭐 캠프 때부터 뭐 여러 자문이나 고문을 맡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좀 정치 경험이 오래되신 분들을 모셔다가 조언을 좀 듣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대통령실 같은 경우 비서실장 경제 전문가라고 하죠. 그 정무수석. 그런데 지금 여권이나 야당에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존재감이 없다. 네. 정무수석이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 같은 경우를 좀 바꾸는 결단. 제가 지금 우리 후배들이 예전 자료를 찾아서 공개한 거 보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취임하고 117일 만에 기자회견한 그 다음 날 대통령실의 전면적인 개편을 단행을 했다고 해요. 비서실장 바꾸고 7명의 수석비서관 바꾸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출범한 지 162일 5달 이명박 전 대통령은 넉 달 만에 바꿨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취임한 지 석 달이 돼가고 있는 시점인데 뭐 이런 결단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번 휴가 기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예. 대통령실 전면 쇄신하고 내각도 좀 전면적으로 좀 다시 변화를 주고 또 지금 그것과 함께 당도 다시 바꾸면 좋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실에 있는 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역할을 못 한다는 게 물론 그분들이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대통령이 원하는 것만 갖다 하기 때문에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 못하는 것도 있지만
만에 하나 그분들이 직언을 할 수 없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실을 바꿔서 뭐 하겠습니까? 네. 결국 대통령의 문제입니다. 지금 문자 파동 났던 그 핵심 문구가 뭡니까? 내부 총질이나 하는 당대표가 바뀌니 나아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대표가 정말 마음에 들지 않고 가벼운 언행을 하고 신중치 못한 태도를 한 건 맞지만 이준석 대표가 했던 것 중에 상당 부분은 쓴소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만 선거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쓴소리를 하는 것을 내부 총질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누군가가 어떻게 쓴소리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뭐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직언을 하면 그 직언에서 호통부터 치고 보면 누가 직언을 하겠습니까? 저는 대통령실의 교체 혁신도 필요하지만 대통령의 생각, 대통령의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연합을 해서 지금 겨우 23만 표 차이로 이기지 않았습니까? 선거연합이라는 것이 윤석열 후보가 된 다음에 같이 경쟁했던 홍준표 후보도 돕고 이준석 대표도 돕고 안철수도 돕고 단일화해서 그다음에 김종인도 돕고 유승민도 돕고 원희룡도 도와서 최대치로 선거연합을 해서 겨우 이긴 겁니다. 네. 정치의 기본은 승리를 가져온 최대 승리연합을 기본으로 가지고 통치할 때는 더욱더 많은 외연의 확장을 통해서 지지층을 끌어오는 게 기본 정치의 철학입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최대치로 늘렸던 최대 승리연합, 최대 선거연합을 하나씩 잘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나가라? 김종인 너 필요 없다? 홍준표 뭐 그냥 닥쳐다보다 하고 이렇게 해서 자기의 승리연합을 가져왔던 자기 식구들 먼저 뺄셈의 정치를 해버리면 어떻게 협치를 하고 야당과 설득을 해서 국정을 이끌어 가겠습니까? 새로운 인물을 발굴을 해서 국민에게 이러한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 앞으로의 5년을 책임질 겁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하는데 초대 내각 인선 과정에서 국민들이 과연 그런 인상을 받았느냐, 초대 대통령실 인선에서 그런 인상을 받았느냐, 이거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김근식 교수 이야기 들어보면서. 근데 오늘 김근식 교수 이야기 들어보면서 좀 괜찮을까 하는 걱정이 들 정도로 좀 발언의 강도가 뭐 지식인은 세서. 아무리 국가가 있고 예. 후안이 두려워도 할 말을 해야죠. 당인의 한 사람으로서도 난 이 얘기는 꼭 해야겠다. 예. 당에 대한 애정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정이 하나다라고 하는 게 당과 정이 늘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닐 거예요. 절대 아니죠. 정말 사랑하고 정말 신뢰하는 사이라고 한다면 쓴소리를 해야 되는 것이고. 아무도 지금 순서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대통령실의 수석 비서관들, 대통령실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언제든지 격의 없이 들어와라. 그래서 대통령이 수석 비서관들 같은 층에 다 사무실 만들어 놨다라고 하는데 그 취지가 정말 제대로 살려지고 있느냐, 이행되고 있느냐,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오히려 많이 들린다는 이야기신 거죠? 조선시대에도요. 성군과 암군의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충신과 간신을 구별하는 겁니다. 아, 이 사람의 말은 충신이다. 이 사람의 말은 간신이다. 예. 충신과 간신을 구별하는 것만 있어도 성군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께서 주위에 지금 누구와 상의를 하고 누구 말은 귀담아 듣고 누구가 말하면 화부터 내는가 잘 돌이켜 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비서실장, 대통령 비서실장이 경제 전문가다, 경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긴 한데 정작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당과 대통령실, 당과 정부, 대통령실과 정부 이런 것들을 좀 운영하고 조율해 나가는 일종의 정무적인 감각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 자리 아닐까 싶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결국 대통령의 복심 같은 자리죠. 그래서 대통령이 바쁘시니까 직접 대화할 수 없거나 의견을 전달할 수 없을 때 비서실장한테 전달하면 그 비서실장이 그거를 다 대통령한테 전달하는 그 중간다리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솔직히 김대기 비서실장이란 분이 대통령과 얼마나 인연이 깊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분인지도 모르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경제 중심의 어떤 그 정책 방향을 보여주기 위해서 비서실장을 그렇게 관료 출신으로 넣었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이거는 비서실장의 역할을 잘 모르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통령실에 대한 어떤 인적 쇄신도 당연히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김근식 교수님 계속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간신과 충신을 제대로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좀 안목을 갖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를 듣기 좋아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또 사람의 본성이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대통령 지도자, 당의 또 지도자라고 한다면은 이 귀에 거슬리는 말도 들을 줄 알아야 하고 그런 용기가 필요하다. 뭐 이런 말씀을 당연한 말씀. 다시 한번 좀 생각하게 하는데 말이죠. 자, 윤석열 대통령 휴가 기간 이러한 결단 지금 두 분이 하신 이야기를 특히 김근식 교수가 한 이야기를 잘 이런 이야기까지 경청을 하고 나서
경청의 휴가가 될 것이다라고 대통령실에서 밝혔거든요. 경청하고 나서 어떠한 변화를 선택할 것인지, 그런 변화를 어떤 모습으로 보여줄 것인지 일단 휴가를 시작한 날의 여론조사 결과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리얼미터 한번 볼까요? 리얼미터는 지난주보다 아주 소폭 0.2%포인트 떨어진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지난주에 갤럽은 28%, 20%대로 떨어졌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리얼미터는 일단 33.1입니다. 잘한다가 30% 선이 붕괴되진 않았어요. 그런데 잘한다는 조금 줄고 잘못한다도 조금 늘었습니다. 여전히 대통령 지지율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전망이 가능하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 흐름이 화면에 나가고 있고요.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는 지난주 갤럽과 마찬가지로 이번 주에는 20%대로 떨어졌습니다. 잘한다 28.9, 잘못한다가 68.5. 취임한 지 석 달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고요. 리얼미터는 이 주간 일주일 평균 결과를 오늘 내놓은 건데 말이죠. 리얼미터 조사를 날짜별로 매일매일 보면 말이죠. 지난주 29일 금요일에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달 29일 20%대로 떨어졌습니다. 흐름은 지금도 아마 리얼미터가 여론조사를 오늘도 또 매일매일 하고 있을 텐데 이 흐름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 그 흐름이 계속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다음 주에는 리얼미터 조사에서도 또다시 20%대로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리얼미터 또 KSOI 이번에 KSOI 한번 볼까요? 이준석 대표의 징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느냐 뭐 이런 설문을 했더니 공감한다가 68.8, 비공감한다가 25.5 이렇게 나왔고요. 이 부분은 지난주에 공개된 권성동 대행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오고 간 텔레그램 문자 메시지 이 문제를 놓고서 아마 이런 설문이 마련된 것 같고요. 뭐 저런 대답이 나온 건 어떤 면에서는 질문 자체가 저런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이 아닐까 싶고요. 자, 리얼미터 국체적으로 한번 연령별로 한번 볼까요? 연령별로 지역별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공통된 흐름이에요. 갤럽도 마찬가지고. 20대에서는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 부정평가가 오히려 올라가고 있습니다. 20대에서도 잘못한다는 응답이 73.6이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 대선 때 20대에 공을 들였던 그 흐름과 생각해 보면 이게 아마 여권에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아닐까 싶고요. 아픈 부분이죠. 30대도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잘못한다가 계속해서 더 많이 나오고 있고 늘고 있습니다. 잘한다는 응답은 5.7%포인트나 떨어졌고요. 40대, 40대가 전통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좀 가장 비판적인 세대로 분류가 되는데 일단 소폭이긴 합니다만 잘한다는 대답이 늘었고 잘못한다는 응답은 조금 줄었습니다. 자, 50대 그리고 60대, 70대 다 보고 있는데요. 자, 부정평가가 20대에서 73.6이 나왔다. 40대에 이어서 20대에서도 두 번째로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연령별이 20대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 부분을 이제 대통령실이나 당에서는 좀 엄밀하게 분석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난 24만 표 차이 0.73%포인트 차이로 이제 대선에서 아슬아슬하게 이겼는데 그때 20대의 사실상의 지지율이 일정 정도 굳건하게 버텨졌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까? 그럼 20대 이른바 이제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 후보인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게 석 달도 안 돼서 이렇게 대폭 70% 이상 부정적 평가가 많이 빠져나가면 그 효과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아까 제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교체라는 대의 명분을 위해서 많은 정치 세력들이 다 힘을 합친 겁니다. 단순히 보수 정당의 흐름뿐만 아니라 중도에 있었던 분들, 탈진보에 있는 분들, 민주당에 있다가 민주당에 씻어서 나오신 분들, 그다음에 20대 남성, 여성들 이 많은 분들이 다 힘을 합쳐서 정권 교체만 해야 되겠다 해서 힘을 합쳤는데 그런 분들이 힘을 합쳐서 했던 정권 교체를 달성하고 나니까 그다음 국정 운영 방식이나 그다음 인사 스타일이나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아, 나랑 좀 불편한 사람은 좀 같이 안 하는 게 좋겠다.
라는 식으로 잘라내는 마이너스 뺄셈의 정치로 비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준석 대표 중징계죠. 이준석 대표 중징계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있고 왈가왈부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이준석 대표를 중징계한 이후에 문자 파동이 나오고 그리고 그 문자 파동 이후에 바로 일사불란하게 친윤계가 장악할 수 있는 비대위 체제로 지금 밀어붙이는 상황이 보면 아 이준석하고 절대 가지 못하겠다고 하는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거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럼 20대에서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준석이라고 하는 상징성을 두고 20대가 지지를 했었던 것인데 이준석이 팽당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20대 세대적인 어떤 좌절감 같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집권하고 나서 어떤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내용들, 청년들이 뭐 장관에 내각에 대거 참여하게 될 것이다. 뭐 이런 약속들이 지켜지지 않고 각 부처의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지도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들을 초대 내각에 얼마나 많이 기용할 것이냐도 관심사였는데 첫 번째 발표가 됐을 때는 여성들의 그 내각 기용률이 상대적으로 다른 정권에 비해서 좀 떨어졌던 것 아니냐 이런 또 지적도 나왔다. 그게 바로 후보 시절에 선거 기간에 국민에게 했던 약속 그 시대 느꼈던 감수성이 집권하고 나서 좀 변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기에 좀 충분한 상황들 아니었나. 그렇죠. 뭐 상식과 공정을 앞세워서 이제 대통령이 되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이제 과거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 정권 먼지털이식 하는 것도 그렇고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그 앙금을 해결하기 위한 문제들. 그러니까 뭔가 과거의 잘못을 찾아내서 벌 주기를 하는 것이 본인에게 있어서는 법치고 그게 상식과 공정이라고 비춰지는 거죠. 그리고 여러 인사 문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봐도 대통령의 그 인사 스타일이 공정하게 비춰지지 않는 부분이 이제 국민들에게 인식이 된 거고 특히나 그런 부분, 그런 화두에 집착하는 20대, 30대 젊은 층들이 더욱더 지지율이 빠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이제 당 역시 뭔가 그거를 보완해주는 역할. 예를 들어서 대통령이 저렇게 한다면은 여당에서는 그래도 정책적으로 미래지향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민생 문제들을 뭔가 대안을 잘 제시한다거나 그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뭐 당 움직임은 대통령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지도 체제를 가지고 서로 혼란스럽게 뭐 싸우는 당내 권력 갈등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당연히 실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저는 설마 30%까지 무너지겠냐라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이제 우려를 하셨을 때 저는 이런 식으로 간다면 저는 30% 무너진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역적으로 봐도 우리가 뭐 TK라고 하는 그런 보수 진영을 지지하는 지역까지도 지금 굉장히 이제 등을 돌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대통령이 진짜 과거에 집착한 모습 보이면 안 된다. 이제는 뭔가 좀 대한민국을 앞으로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국정 운영의 방향을 새로 설정하고 동력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이 28%도 더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은 10%대까지 떨어졌던 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한 건 아니죠.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 여당에서는 생각해 볼 대목이 바로 그 부분이다.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고 대통령이 국민에게 그동안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 한번 반추하고 국민에게 아주 진솔하게 저는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가짐으로 이렇게 해왔는데 이것이 여러분들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가 잘못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완전히 황골탈퇴해서 앞으로 4년 반 이상 남은 임기 정말 국민들이 만족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바뀌겠습니다. 국민들은 대통령이 사과한다면 그걸 되게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치는 사과의 진정성과 사과의 타이밍이 중요한 건데요. 지금 뭐 윤석열 대통령한테 사과를 요구하는 건 좀 과도할 수 있지만 저는 성찰과 숙고의 시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MB 때 초기에 광우병 사태로 그 취임한 지 4개월 만에 지지율이 바닥을 쳤고 대통령실이 당시 대변인 하나 빼고는 전부 다 교체할 정도로 대혁신을 했습니다만 그때랑 지금이 또 다른 건 뭐냐면 그때 MB 때는 광우병 사태라고는 외적 요인이 있었어요. 정치 현안이라고는 자기가 통제 못하는 외적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야당과 반대층들이 결집했기 때문에 사실은 속수무치로 당하다가 그 외풍의 힘에 밀려서 굴복한 거거든요. 그러나 지금 3개월이 안 된 상태에서 20%대로 떨어지는 것은 내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본인의 문제이고 내부의 문제이고 자신의 문제이고 대통령실의 문제이고 내각의 문제이고 당의 문제이지 외부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악재가 터져가지고 이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MB 때 초기보다 훨씬 더 저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를 바꿔서 뭐 누구가 교체돼서 누구를 탓해가지고 책임을 물어서 바꿀 수 있는 게 네. 아니고 대통령 본인이 지난 3개월 동안 특히 당선된 이후에 인수위 기관까지 포함해서 지난 기간 동안 어떻게 내가 국정을 대했고 어떻게 정치를 내가 해왔고 어떻게 내가 사람들을 만나고 국정 운영을 어떻게 했는가를 좀 돌이켜보시고 성찰하고 숙고하는 이런 시간을 갖는 것을 아마 이번 휴가 기간에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주변에서 오랜 기간 함께 일해왔던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진정성이 있는 사람이다. 그 진정성은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이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이 잘못됐고 누가 잘못됐는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김근식 교수 이야기 들으면서 다시 한번 드는데 말이죠. 현재 상황 또 집권 여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하겠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이 상황,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30% 선이 붕괴된 이 상황, 이것과 관련해서 현재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 이준석 대표, 특히 당의 최고위원들이 잇따라 사퇴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SNS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렸네요.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지 말라고 했더니 이제는 아예 개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하려는 것 같습니다. 저자들의, 이준석 대표가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저분들의, 저 사람들의도 아니고 저자들의입니다. 이 자가 놈자자여서 우리말로 그대로 풀면 자칫하면 저놈들의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말이죠. 저자들의 우선순위는 물간정도 아니고 제도개혁도 아니고 정치혁신도 아니다. 그저 각각의 이유로 당권의 탐욕에 제정신을 못 차리는 나주글과 골룸 아닌가. 이게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캐릭터들 이름이죠.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마이 프레셔스나 계속 외치고 다녀라. 이준석 대표는 이러면서 계속해서 당원들 가입해라. 당원 가입해라. 고민할 때는 당원 가입이 답이다. 이렇게 독려하고 있는 게 이준석 대표가 조금 지금 상황도 상황이지만 좀 더 멀리 보고 있는 것 아닌가. 어떤 일전을 지금 미리 생각하고 대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그 이준석 대표와 윤핵 간의 갈등이 이제 표면화된 것이잖아요. 근데 이게 상대가 이준석 대표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싸움이 계속 길어지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집권 여당의 당대표로서 젊은 30대 영선 대표로서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었고 20대 분들의 지지를 많이 들여왔었는데 이준석 대표의 이제 가장 큰 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제 언행에 신중치 못한 것이잖아요. 그 같은 말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기분 나쁘게 들리거나 또는 당내에서 자기를 공격하거나 자기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대해서는 또 견디지 못하고 그때그때 계속 쏘아붙이면서 그야말로 전쟁을 불사하는 일점 불태를 불사하는 이런 식의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좀 보수 정당에 있는 적지 않은 당원들로부터는 당대표 측은 너무 좀 가볍다. 네. 이런 문제 제기가 분명히 있었고요. 금방 표현했던 것들도 물론 충분히 저런 맥락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본인이 당연히 거리 상태가 아니고 사고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비대위로 밀어붙이는 것이 당연히 저렇게 반발할 수 있죠. 그러나 그런 말에 단어 하나, 글자 하나에도 신경을 쓰는 것이 조금 더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고 제가 6개월 중징계 했을 때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냥 지방을 돌아다니면서 경청하고 민심을 듣고 여론을 수렴하면서 조용히 있었으면 훨씬 더 그 지금의 싸움이라고 본다면 훨씬 더 이 경쟁 구도에서 유리하지 않았을까. 지금 또 다시 이제 그 문자 파동 이후에 조금 말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땐 지금부터라도 조금 더 언행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나마 어떤 면에서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이준석 대표가 저 당원들 만나서 무슨 얘기했는지는 왜 보도가 안 될까? 이거 참 의아해요. 그렇죠? 그건 아마 이준석 대표가 당원들 만날 때마다 신신당부한다면서요. 끝나고 나서는 기자들 전화도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대통령에 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절대 항보해달라. 뭐 그 얘기를 안 하겠다는 의지로도 해석이 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말이죠. 지금 이준석 대표 이야기 시작이 됐으니까 민주당이 당대표 경선을 하는데 예. 민주당에서는 여전히 이런 30대 뭐 영선 꼭 그것이 답은 아닙니다. 그건 이준석 대표 지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의 어떤 그만큼의 절실함을 보여줬던 선택이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도 이재명 의원, 어대명이라고 불리는 이재명 의원 대 97그룹이라고 하지만은 사실은 다 50이 됐죠. 그렇죠. 50이 50이 넘었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는 오히려 민주당이 더 젊은 정치하면은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는 먼저 떠오르는데 여전히 좀 진입 장벽이 높은 것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들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까지 당에서 그런
인재를 육성하거나 또 좋은 뭐 젊은 우리 청년 인재들을 또 이렇게 수용하는 데 있어서 뭐 부족함이 이제 지금 나타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아무튼 그래서 이제 지금 당대표 선거에서 가장 또 중요한 정책으로 이렇게 당내 변화로 혁신 과제로 내세우는 것이 청년들을 육성하겠다는 프로그램들 그리고 그것을 기구를 만들어서 제도를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단 뭐 이제 그 정치라는 게 이제 꼭 어른들의 뭐 나이 들고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는 이제 뭐 보편적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것 같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주당도 뭐 국민의힘이 과거에 했던 것처럼 이제 새로운 그런 청년들을 받아들이고 또 같이 커나가는 과정을 지금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는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서 누차 얘기했지만은 정치라는 게 계속 자기 사람, 자기 편을 모으는 작업입니다. 아까 근데 덧셈을 정치란 덧셈이 돼야 한다는 되는데 거죠. 이제 예. 뺄셈을 했다는 건데 이준석 당대표도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아쉽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렇게 당대표가 되는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어마어마하게 자기의 어떤 역할과 능력들에 대해서 그 기대가 됐다면 그거를 보다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과정에서 당내에서 단 한 명의 의원이 나서서 이준석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분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당대표도 김기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가벼운 언행들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은 본인이 사람을 모으는데 자신의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이다라고 좀 본인도 한번 반성을 하고 이후에 정치를 계속하겠다면 그런 것도 좀 변화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이준석 대표도 자명하고 있는 이 시기에 경청할 내용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말이죠.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